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수요일의 콤비죠. 임경빈 시사평론가 또 정치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의 이슈가 요즘 워낙 많아서 어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예, 솔직하시군요. 오늘 많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앞서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속보를 전해드렸어요. 네. 지금 당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사측에서도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드렸는데 오전 11시에 그 각자 대표가 사과를 한다고 하고요. 예.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부 기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대국민 사과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모르겠습니다. 이 사과에 사실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의 규모에 비해서는 또 이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비해서는 대국민 사과가 한참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긴 했습니다. 예. 오늘 당정에서도 네. 이제 관련해서 대책 마련 그런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전망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보니까 발언 수위가 꽤 높더라고요. 어. 경악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인재다. 그러면서 예. 또 이게 사실 2년 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었어요.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당국이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는데 국회가 네. 할 일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재발 방지를 막겠다는 그 움직임이 있고요. 하나 법을 통해서 예. 또 하나는 카카오 공룡 카카오 그러니까 거대 독점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있고요. 그 재발 방지 대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야가 다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통신 사업자, 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좀 더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법안이 마련 중에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조만간에 입법이 되고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본회의까지 처리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이게 재난 상황과 저희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한 목소리 내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이만수 기자님 방금 짚어주셨습니다만은 2018년에 KT 아현지사의 화재 사고 이후에 이건 이제 이중화 조치를 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와 왔었고요. 2020년에는 실제 이제 통신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합치를 이루는 걸로 보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법사위까지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해가지고 법사위까지 갔었는데 결국 좌절이 된 법안이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번 상황 같은 때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만큼 예. 이제 국회에서 미리 법적 조치를 서두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이제 메신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점 상태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혹은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뭐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AT&T처럼 거대 통신사가 사실상 독점화됐을 때 미국의 공정위원회에서는 기업을 해체하는 작업까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좀 시장 경쟁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치를 뭐 정부나 국회에서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분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워낙 공룡 기업 아니냐 이거 네. 사업을 좀 독과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관련 내용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게 여야 간의 안보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SNS를 어제 봤더니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얘기를 또 올려서요. 요거 해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불의를 비판하는 건 색깔 논쟁이 아니라 미래 논쟁이다. 네. 이 얘기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더불어민주당 주류들은 요즘도 북한은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김일성이 만든 자주 정권이고 대한민국은 친일파 괴뢰 정권으로 보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철진한 색깔론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그 미래 논쟁이다. 그러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예.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한 번은 겪어야 할 논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 이 뿌리를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뿌리라는 말을 하는데 뿌리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이라고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그 반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식민사관 논쟁이 좀 일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조선을 안에서 썩었고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예. 이제 친일 논쟁에 다시 불붙으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진석 위원장을 겨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의 차원으로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보면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네. 발언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한 위원장이잖아요. 기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권 전체가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 개인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공직이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보수 진영을 뭐 본인 스스로는 대표를 내서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 친일 프레임을 걸고서 강력한 공세에 나서는 거를 선제적으로 좀 미리 차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강하게 읽히고는 있는데 예. 저는 뭐 사실은 두 가지 논쟁 모두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어제 네. 글 올리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요 며칠 사이에 또 논쟁에 얘기가 안 다시 났잖아요. 사실은 불이 붙지 예.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심지어 저희도 지금 껐으면 부처질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정진석 위원장은 미래 논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만수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제자리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종북 논쟁의 연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친일파 괴뢰 정권이 세운 나라라는 생각을 언뜻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 비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보는 것은 민주당의 자학사관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뭐 민주당의 시각이라기보다 이제 과거에 소위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있었던 그 민족 자주파, NL 운동권들의 뭐 일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넓게 좀 보자면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시절에 이제 논쟁이 있었던 그 사안들의 연장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예. 이게 과연 이제 민주당의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지 여부를 정진석 위원장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반박을 하든 안 하든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섞어서 사용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아까 이만수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친일 논쟁하고 이제 친북 논쟁으로 가버리면 국정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너무 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는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긴 합니다. 아니 저도-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연일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저희가 앞서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대 친북 논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최고 전업 논란도 조금 전에 그러니까요. 김대현 앵커가 설명을 법사위에서.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은연중에 기동민 의원을 겨냥해서 뭐 종북 주사에 한때 이제 그 586 운동권들이 뭐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고 싶었던 취지였던 것 같고 예. 저는 뭐 기동민 의원의 말에 좀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라는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예. 그런 말의 수위라든지 흥미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주목을 받는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한미일 훈련 같은 경우에 극단적 친일이라든지 명쾌하고 대중과 유권자들과 지지층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일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첨예한 외교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깔려 있는 수사인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물음표를 붙이고 싶기는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사위 현장을 되돌아보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미사일 낙탄 사고 관련해서 네.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에 발언을 보면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게 무참하게 피해를 이제 당했고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이거 부적절하다 사과해라 이렇게 간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랑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이만수 기자님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정치 해설을 하다가 일본의 뭐 식민지 시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대한 뭐 사과를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사과를 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일왕을 두고 일본 사람들처럼 높여 부르려고 그런 의도로 그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고 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부른다라는 의미로 기동민 의원이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좀 방송에서 다뤄지고 혹은 뭐 국감장에서 정회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가 그러니까요. 조금 의문이 네.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법사위 국정감사가 이제 40분 만에 정해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한 게 아니라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논쟁이 되는 게 그만큼 이념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이 아닌가. 플러스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프레임과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지난 8, 90년대에 NL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거고 오히려 보수 진영이 너무 일본 쪽으로 치우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 정책을 뒤집고 친일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과합니다. 예. 어젯밤에 또 북한이 포사격을 해서요. 250여 발? 예, 이 정도 또 포사격이 있었고 북한 반응이 나왔는데 오히려 남측에서 이런 도발을 하는 네. 거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런 네. 식의 반응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이런 강경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분위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일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또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예, 이 중에서 또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기현 의원인데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이게 또 SNS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구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설명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올린 양상 자체가 예전에 이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제 공약 발표를 하던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예, 선명한 붉은색 바탕에다가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올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는데 예.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이득을 봤던 윤석열 당시 후보의 케이스를 좀 샘플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공언을 한 상태에서 생각만큼 지지율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 그 중에서도 20대 남성 지지층에 좀 그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짧게 올렸다가 어제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존의 군필 남성 중심의 그러니까 예비군이랑 민방위 훈련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예. 뭐 2박 3일 정도 뭐 입소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교육을 받는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군사 교육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되지 않은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이 나오는 주장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예. 건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현실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논쟁이 커질 거고요. 현실성이 없다면 이 주제는
2, 3일 정도 가고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예. 싶긴 합니다. 근데 예. 당장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여성 같은 경우에 육아와 출산의 의무도 사실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학교가 하루만 문 닫아도 정말 그 주부들이나 또 워킹맘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네.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의 경우에 이제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 입소 네네. 훈련 방식으로 응급조치, 화생방, 방사능 대응 방법, 총기류 관리법, 폭격시 대응 요령 화생방은 이런 생존 훈련을 하더라도 실시해야 화생방은 된다는 빼는 게 얘기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오히려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국방이나 이제 병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의 이제 병역 의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싶었다면 차라리 노르웨이의 사례나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예. 실제 병역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의무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면으로 다뤄보자, 정면으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논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2박 3일 정도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사실 뭘 달성할 수 있을까는 오히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3박 4일의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이게 과연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의문을 갖는 병역을 마친 남성들도 많은데 예. 병역을 마치지도 않은 여성들한테 그 정도 훈련을 받는 게 교련 예전에 수업받았던 거 이상의 어떤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좀 듭니다. 예. 저희가 며칠 내로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저도 시간 사실은 예, 평론가님 마련하도록 말씀에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병역 의무라는 게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현실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이렇게 가볍게 물론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가볍게 내놓은 주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저희가 좀 포함해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게 결국에 이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네. 지지층의 결집을, 지지층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당협위원장들 지역에 뭐 네. 교체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새로 임명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일정이 있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오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네. 대통령이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다. 네. 이게 조금 어떤 의미지? 궁금해서요. 참 정치가 항상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무감사라는 게 뭐냐면 일단 당협위원장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 각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지역구의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부분 맡고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를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당협위원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당무감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보다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겠죠. 예. 현역보다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배지를 안 달고 있으면은 정치적인 기반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한 상태고 특히나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 그쪽 당의 핵심과 가깝지 않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인데 마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조은지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데 예.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더니 정말 우연이고 사실은 6월 달부터 추진을 해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밀려서 하필 오늘 하게 된 거고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정말 타이밍이 공교롭게 겹치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한 오늘 원내당협위원장 80명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위원장 등 해서 1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데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또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100명이 전부 다 또 대통령실 밖으로 나와서는 전부 다 또 한 분 한 분이 다 마이크가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진석 비대위에서 당협위원회 중에서 이제 사고 당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가 한 67개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우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말씀하셨지만 딱 그 타이밍이랑 지금 맞물리는 거기도 해요. 당협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곧 돌아오게 될 전당대회에서도 조직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비어있는 당협위원회를 채운다는 것만 하더라도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당권 주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는 와중이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과 당협위원장들의 만남,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만남이 좀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나오는지 다음 주에 좀 네. 알려주시죠. 대통령과 네. 자주 만났다고 해서 공천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당협위원장이 또 이제 차기 당권이나 또 앞으로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는 만큼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쯤에는 아마 그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당권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질문을 미리 많이 드렸는데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